안녕하세요. 저희 MOF 13번째 아티클 리뷰를 맡은 유지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리뷰할 아티클은 베잘 선생님의 Item Generation Implications for Validity Argument라는 북챕터고요. 요 몇 주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Automatic Item Generation Theory and Practice에 나오는 북챕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게 된 저는 Children's Hospital LA에 근무하고 있고 USC 피컬티로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북챕터를 제가 보면서 상당히 좀 편하게 읽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컨셉 자체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잡지 않으시고 깔끔하게 몇 군데에서만 어떤 validity와 관계된 것을 갖다가 설명하시고 계셔가지고 읽으면서 참 편하게 느꼈었는데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지금 많이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게 뭐 LG가 도대체 뭐냐, 뭐가 제일 좋으냐 그런 질문에 관해서 항상 우리가 efficiency와 연관되어서 reproduce 하는데 굉장히 좋다. 예를 들면은 이 같은 도형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도형 문제를 갖다가 하나를 만드는데 이 automatic item generation에서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을 갖다가 짠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efficiency에 관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곤 하지만 사실상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사이코메트릭 프로퍼티를 갖다가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그와 연동되어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고 싶은 요점이 이 책의 이 북챕터 요점이 그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 모카 프로젝트에 나오는 문항 중에 하나인데 그림에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종이 접기를 해가면서 귀퉁이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가위로 잘랐을 때 원래의 어떤 모양이 생기겠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인데 그래서 뭐 플루이드 인텔리전스를 갖다 물어보는 가장 간단한 어떤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지금 종이가 어떻게 접혔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난이도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문항과 그 다음에 나오는 종이를 갖다가 접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접어서 구멍 하나만 나타냈을 때 이건 원래 어떤 모양이겠습니까를 찾아보면은 이건 앞에 있는 모양보다는 조금 쉬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항 우리가 종이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그런 조건에서 이렇게 접었을 때 또 이 구멍을 내는 모양 자체가 어떤 디렉션과 연관되어 있을 때 이 본래 모양을 찾는 것은 상당히 조금 고난이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비슷한 유형을 묻는 어떤 패턴을 찾아가거나 어떤 본래 모양의 어떤 것이냐를 묻는 그 방향이나 그 똑같을 수는 있지만은 이 아이템 디피컬티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아이템 제너레이션에서 우리가 아이템 디피컬티와 연관해서 그 사이코메트릭 프로퍼티와 연동되고 있다는 사실 갖다가 강조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 연동되었을 때, 사이코메트릭 프로퍼티 연동되었을 때, 특히나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construct representation of test score. 이 테스트 스코어를 갖다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할 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validity의 threat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construct preserva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이 상당히 잘 연동되어서 돌아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automatic item generation에서 아이템 제너레이션 부분 자체를 갖다가 reproducibility라는 어떤 efficiency뿐만 아니라 사이코메트릭의 본질적인 그 원인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해서 요지고 그 부분을 갖다 설명하는데 이 concept of item generation이라는 이거 그림을 갖다 가지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러그래프이 쫙 연결되어 있던데 스텝으로 나눠봤어요. 이 스텝이 북챕터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스텝을 디파인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학습에 관해서 어떤 배워야 될 양이 있다고 했을 때 어세스먼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컨스트럭을 가지고 있건지를 갖다가 먼저 정의하고 그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이템을 만든다든지 어떤 테스트를 갖다 디자인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갖다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 출발점이고요.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튜던트 러닝에 관해서 어떤 디자인을 갖다 어세스먼트를 디자인할 때 이 스튜던트 러닝에 관한 여러 가지 theoretical basis 자체가 인풋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문항을 생성해낼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또 다른 소스로 어떤 문항을 갖다 만들어내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 practical한 어떤 basis 그런 것도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define한 construct이나 그런 걸 바탕으로 문항을 만들어낼 때 학생들의 러닝이나 그 배워나가는 방법들, 그것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연관된 어떤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is들이 우리가 먼저 고려돼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테스트를 갖다가 만들 때 또 하나 고려되어야 될 점은 테스트를 갖다가 디자인할 때 고려되어야 될 점은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떤 proficiency를 갖다가 측정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클래시파이를 해야만 우리가 나중에 문항을 만들거나 그랬을 때 어떤 규칙성이 생기고 그 부분을 갖다 해석할 때 있어서 더 유용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컨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디파인한 것과 맞춰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그래프 오른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이제 사람이 앉아있죠. 학생들이 앉아있는 이 윗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proficiency를 갖다가 클래시파이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컨스트럭을 갖다가 메저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제는 이제 아이템이나 테스트를 만들어 나가는 문항을 제작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템 제너레이션에서 연관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항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항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이나 테스트 모델을 갖다가 정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항 제작에 들어가는데 이 문항 제작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인스턴스라고 부르죠. 이 아이템 인스턴스를 갖다가 문항 제작할 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제반되는 상황들을 갖다가 고려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강조하면서 했던 부분은 문항을 제작함에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어디서 문항을 제작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나가서 이 데이터 컬렉션, 어세스먼트가 진행되는 곳 자체가 어떤 클래스룸 세팅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아이템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아이템 모델과 테스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인스턴스를 일단 만들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테스트를 만들어낼 때 어떤 스쿼링 되는 그런 프로시저까지 합쳐진다면은 우리가 이 아이템 제너레이션 하는 어떤 기본적인 골자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내서 우리가 테스트를 갖다가 어드미니스트를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아이템 제너레이션과 연동해서 강조되는 부분은 이처럼 아이템 모델이나 테스트 모델 자체가 이 인스턴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하이라키 구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 모델이나 테스트 모델 자체가 상위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 인스턴트가 하이 클래스가 돼가지고 이 상위 클래스에서는 어떤 미니어진 베리에이션이 컨스트레인트 되면서 우리가 돌아가더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엠브레슨 선생님, 수잔 엠브레슨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아이템 제너레이션에 연관된 테스트를 갖다가 create하는 그런 프로시저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템 제너레이션이 설명되고 그래가지고 그 implication 자체가 뭐냐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이 constructive representation을 인해서한다.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북챕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어떤 validity나 reliability 자체를 갖다가 테스트 스코어나 어떤 학생들의 response를 통해서 우리가 quantify 한다거나 define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define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개념 자체를 갖다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constructive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define 된 construct를 갖다가 뭐냐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을 갖다가 매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 제너레이션 자체는 이 constructive representation과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문제 두 개를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종이 접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fluid intelligence를 갖다가 측정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디파인하는 것이 먼저고 문항을 만들어낼 때는 그 constructive representation 자체를 갖다가 매저해야 된다는 그 기준으로 문항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설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constructive preservation이 되는 것은 문항을 갖다가 만들어내어서 어떤 어세스먼트를 할 때 이 어세스먼트 자체가 여러 번 반복한다든지 어떤 다른 조건에서 친다든지 했을 때 그 컨스트럭트를 매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뭐 드리프트라든지 딥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럼 그걸 갖다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은 constructive preservation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 아이템 모델이나 태스크 모델에서 문항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 가지 threat 그러니까 validity에 관해서 어떤 위험 요인들을 갖다가 피해갈 수 있고 오히려 그 constructive representation을 갖다가 어떤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construct preservation이라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저는 여기서 똑같은 문항을 묻는 것 갖다가 4개를 다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이게 이 안에 있는 fluid intelligence를 갖다가 측정해내는 우리가 정확하게 constructor define는 것 갖다가 측정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implication 자체가 validity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constructive representation이나 preservation 자체가 명확하게 항상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려돼야 될 상황은 무엇인가 갖다가 이 figure 4.2에서 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보자면은 constructive representation에서는 scoring, generalization, extrapolation, implication, theory-based interpretation 등등이 고려돼야 되고 그 다음에 constructive preservation에서는 security of test content, maintenance of scoring standard, presence of content by curriculum interaction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에 example 예를 들기 전에 잠시 설명을 또 하셨던 건 뭐냐면은 이 문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strong theory와 weak theory라는 것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설명은 많이 안 해놓고 있어요. 저는 이거 갖다가 우리 최 교수님이 워크숍 하실 때 했던 부분을 들었던 거라서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구나 라면서 조금 정리된 테이블을 갖다가 카피해 봤어요. 그래서 strong theory 같은 경우는 theory를 베이스로 해서 문항을 만들어지는 weak theory라고 해서 뭐 theory가 베이스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좀 practical한 이슈를 통해서 많이 문항 제작에 고려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개의 weak theory와 strong theory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이해하는 데 편했던 건 뭐냐면은 이 strong theory라는 것 자체가 construct representation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 theory를 베이스로 하는 construct, 그 다음에 weak theory라는 것은 construct 갖다가 define 하지만은 그 자체가 practical하게 다시 calibration 되면서 더 develop 돼 간다든지, 그다음 또뭐 concrete 되어가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는 그 두 개의 개념이 아닌가, 그걸 갖다가 이해하고 매치시키는 데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construct representation에 관련된 example을 두 개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mental model theory를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deductive reasoning을 갖다가 측정하는 이런 example였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주고 그 다음에 스티뮬러스로 설명을 한 다음에 스템은 우리가 문항을 갖다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줘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가, 이 문항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모든 그 수준이나 뭘 갖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띠어리를 멘털 모델 띠어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항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의 example, 그 다음에 또 다른 example 중에 하나가 그 constructed response item form과 연관해서 만들어내는데, 문항을 만들어내어서 이 문항을 문항이 또 제공하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 컨스트럭트를 측정해보고 우리가 그 리스폰스를 통해서 다시 컨스트럭트가 얼마나 잘 측정이 되었는가를 갖다가 반복해서 업데이트 시킴으로써 우리가 그 스코어를 나타내는 것 자체를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 그 컨스트럭트와 연관해서 더 명확하게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example로 이게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weak theory와 연관된 그렇게 연관된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example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construct preservation이라는 것 자체는 쉽게 말해서는 인스턴트들 자체가 아이템 모델이나 테스트 모델에서 나왔을 때 베리에이션이 많지가 않더라. 일정하게 컨스트럭트가 잘 측정하고 있더라. 다시 말해서 이 북챕터에서는 equation effect가 나타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었고,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드는 것이 두 가지의 질문이었는데, 뭐 이해하기는 쉽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자체가 많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common core state standard죠. 그 부분에서 이슈가 많이 되었다고 하면서 국제제 설명이 되고 있었는데, 각 주마다 다른 시점에 어세스먼트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또 각 주마다 갖고 있는 특성 자체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반응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컨스트럭트를 갖다가 매저하는 데서 베리에이션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validity 우리가 어떻게 조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갖다 고려하자, 어떤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이처럼 교정화된 그런 문항들 자체지만은 베리에이션이 많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프로시저를 통해서 했을 때 우리가 많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construct preservation을 통해서 아이템 제너레이션 되는 예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가 license test for architecture라는 거 우리가 저번에 몇 번째 아티클 리뷰에서는 모았지만 저희들이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RGR이라고 GR Revised General Test 자체도 이처럼 우리가 Construct Preservation을 갖다가 고려해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AIC의 하나의 example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들 모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내에서 많이 바뀌지 않는 그런 Construct Preservation이 잘 되는 그런 문항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컨클루전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automatic item generation, 문제 재생산의 efficiency뿐만 아니라 validity와 연관해서 그 validity를 갖다가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construct representation이라든지
construct preservance라든지 그 두 개의 특성과 잘 연동해서 가서 밸리디티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가장 어떤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북챕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무리하고 발표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디스커션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모카 광고입니까? 아니면 페이퍼 리뷰입니까? 그 공부가 너무 깊어가지고 아는 게 나오니까 어렵지 않고. 아니 이건 모카 광고인 것 같은데 이건 페이퍼 리뷰가 아니라. 제가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저 슬라이드를 안 바꾸려고. validity 사실은 우리가 있는 이유잖아요. 사이코메트리션들이. 비즈니스야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돈에 대한 거는 또 중요하지만 프랙티컬한 이슈가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한데 뭐 이론적으로는 validity에 목숨 내놓고 이론적으로는 하는 거니까. 예. 근데 construct preservation은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는데 construct representation은 조금 아직도 약간 그래요. 예. 저 항상 이 페이퍼 비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페이퍼 사이트 하면서 넘어가는데 AS가 construct validity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넘어가는데 그 영어의 문제인 건지 약간 디스커션 representation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진짜 그 generalizability에 대한 represent 하다라는 게 명세화하라, clarify하고 entailing 한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제가 찾아봐서 하도 이게 헷갈려서. 근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represent를 잘한다. construct을 represent를 잘한다는 얘기가 디테일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generalizing도 잘한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가지고 이 represent라는 용어를 쓰는 게 진짜 절묘한 용어예요. 여기서는. 예. 왜냐하면 그 크롬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크롬박 선생님이나 케인 선생님은 그 generalizability theory로 G theory, generalization theory 쪽으로 설명을 하신 거고, 예. 여기서 비자 선생님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잔 엠브레스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validity는 우리가 이 엘리먼트를 바꿨을 때 difficulty가 이렇게 잘 바뀌니까 이 문항을 리스폰스를 한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퍼포먼스에 대해서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interpretability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represent를. 예. 근데 케인 선생님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샘플이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 유니버스를 먼저 만들고 히블드 선생님 할 때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뽑았어야지 계속 40문제씩 그냥 갖다 썼다가는 이게 얼마나 construct 그 generalizability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representation에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바꿨을 때 엘리먼트를 바꿨을 때 difficulty가 이렇게 바뀌니까 score, interpretability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설명을 잘하는 것도 representation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제 책 쓸 때 요거를 싹 나눠가지고 두리뭉실하게 representation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걸 좀 나눠봤으면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어가 딸리니까. 그래서 아마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쓰니까 지도 교수님이 그 점을 조금 잡아주시지 않을까 싶고 그게 한 포인트고요. 네. 그러니까 representation 두 개로 나눠준다. validity. interpretability랑 그 generalizability는 다른 얘기니까. 근데 선생님 유 선생님 하실 때 construct preservation 할 때 이게 test security만 이야기하잖아요. 네. 더글라스 선생님하고 지금 서홍쌤 쓰시는 페이퍼도 유 교수님 나는 내 책 쓰고 있는데 계속 주장을 하는 게
construct preservation에서 그 short period of time에 그 시험 쳐서 기억 장상이 남는 거를 제거해 주는 거. 네. 그 carry over effect를 AIG를 통해서 제거해 주는 것. 네. 그것도 나는 validity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validity의 하나의 그 construct preservation의 한 종류인데, 요게 요 비자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실 때 validity 이슈니까 얼마나 중요해. 근데 그 얘기를 잘 안 하신 거예요. carryover effect 때문에 validity threat이잖아요. 우리 그 experimental research 할 때는 배우잖아요. memory effect가 threats to 그 experimental validity라고 배우잖아요. 네. 그 validity가 measurement validity인데 그 얘기는 좀 안 해주셔가지고 memory effect를. 네. 근데 뭐 크게 보면 뭐 네. 근데 그걸 security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carryover effect를. 네. 아무리 secure 해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합치면 이제 complete set이 되는 것 같아요. validity 관련된 argument. 네. score interpretability를 represent 그 generalizability와 manipulate 해서 우리가 difficulty를 바꿀 수 있는, 왜 이게 어렵고 왜 쉽고를 설명할 수 있는, 그거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test security하고 parallel form이나 그 equivalent form 만들어서 그렇게 네 개로 설명을 하면 validity는 대충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제가 지금 용어가 입에 안 붙잖아요. 딱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네 가지 상태를 싹 정리를 해주는 게 태스크입니다. 사실은 validity implication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 혹시 뭐 생각이나 말이나 뭐 질문이나 뭐 없어요? 10분이나 남았는데 하나 더 들어도 돼요? 이 페이퍼에 관련돼서 그러면? 그렇죠. 어세스먼트 validity 어떻게 하는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문항을 테스트 validity 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문항이 무엇인가, 좋은 어세스먼트가 무엇인가 할 때 테스트만 보잖아요. 근데 나는 이야기할 때 그러면 diagnostic assessment의 좋은 문항은 무엇인가? 퀄리티. 그 diagnostic assessment를 할 때 그 diagnostic test는 diagnostic assessment는 주고자 하는 목표가 좀 틀리잖아요. 랭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디가 부족한지 좋은지를 알려주는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diagnostic assessment 할 때 validity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봐서 뭐 테스트 시큐리티나 이거랑 틀린 건가.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formative assessment 할 때의 좋은 문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퀄리티는 우리가 어떻게 매저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지금 이 전통적인 validity라든가 테스트 스코어 인터빌리티는요. 학생의 관점이라기보다는 evaluation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을 잘하기 위해서 accuracy가 높아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좋은 문항이. 근데 피드백을 잘 주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떻게 학업이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문항의 속성은 조금 더 포괄적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들도 만들어 나가야지 사이코메트리션들이 그런 걸 좀 정의를 해나가고, 그리고 AIG가 그런 어세스먼트들, 전통적인 이 서머티브가 아니라 포머티브나 다이그노스틱으로 넘어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 interpretability를 올리고 representability를 올리고 하는 것과 utility를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작업들을 사이코메트리션들이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서머티브 오리엔티드 되게 우리가 퀄리티를 매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안 하면 남이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교육학자들이 뭐 자기네들이 정의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아직 7분이나 남았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한마디씩. 이 페이퍼는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의외로 컨셉을 안에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그냥, 그런 거라서, 질문이 오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요, 유 교수님 안 그래요. 유 교수님이 AIG에서 이제 귀에 많이 들었던 거예요. 처음 이거 한번 읽어봤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예, 그러니까 유 교수님은 뭐 워크숍도 들으시고 우리 같이 페이퍼 리뷰도 하고 제가 잔소리를 옆에서 계속 막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알고 계신 수준인 거예요. 이 페이퍼를 읽으실 때.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페이퍼, 이 챕터가 validity 가 너무 중요해서 처음 읽으려 할 때 짜증에 뭔 소리야, 뭐 이게 뭔 말장난이야, 뭐 스스로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사실 읽기 너무 힘들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페이퍼, 이 챕터가 진짜 중요한 챕터구나라고 많이 느끼고 사이팅도 많이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comfortable해진 거지. 이거 전혀 쉬운 챕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전 말만 있잖아요. 숫자도 없고. 5분 남았습니다.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더글라스 쌤 조용하시네요, 오늘. 계속 생각하십니다. 네. 아직 저희 식구가 아직 활동 중인 시간이어가지고 뮤트를 해놨었습니다. 네. 특별한 코멘트는 없는 게 왜냐면 밸리디티 자체에 뭐 특별한 새로운 개념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AIG에서의 밸리디티는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좁혔다고 할까요? 기존에 있는 밸리디티에 관한 거에서 AIG에 맞게끔 좁힌 부분이어서 하나의 제시하는 부분이었고 또 다른 측면으로도 밸리디티를 AIG에 맞는 밸리디티는 이러한 부분에서 논의되어야 된다는 걸 또 이런 다른 쪽으로 또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그니티브 어빌리티가 이제 예시를 유 교수님께서 잘 제시를 해주셔서 이게 비교하면서 이야기가 쉬웠는데 이게 이제 다른 서브젝트로 갔을 때는 이게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를 예를 드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던 거지. 이게 만약에 서브젝트 테스트에 대한 이그젬플이 주어지만 만약에 옆에 주어진 게 잉글리시다, 잉글리시 어세스먼트다. 그럼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또 매스에 대한 특별한 스페시픽한 테크니컬한 부분이다. 이러면 또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를 예시를 들어준 게 참 어떻게 보면 모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최 교수님께서 너무 익숙한 내용을 하지 않았나 얘기하셨지만 코그니티브 어빌리티가 이그젬플이 참 좋은 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서희쌤 뭐 말씀 없으세요? 저는 원래 발리디티를 엄청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늘도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읽을 때도 이해 안 되고 들을 때도 조금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하시고 우리 또 하나 더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